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트럼프 2기 시대의 이민 전망과 대비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좀 시민권에 좀 우리가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2024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이 반이민 정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민자로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인들에게도 이번 정책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한인 사회에서도 사실 이 새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어떤 업데이트가 있는지 또 새로운 소식과 함께 앞으로 또 우리 이민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청간호 변호사님의 경험에 의해서 오늘은 또 여러 가지 조언의 말씀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 2기 이민법 전망과 대비책, 먼저 시민권 신청 관련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전보다는 시민권 취득하기가 좀 더 어려워질 것 같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추방 위험의 걱정보다 앞으로 이민 케이스 처리가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라는 그런 보도 내용들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에 들어가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신청하실 분들에 대한 어떤 이런 분들이 갖고 계시는 고민이 더 커진 것 같은데 전문가이신 우리 청간호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시민권만 놓고 봤을 때는요. 지난 2, 3년 동안은 사실 시민권을 굉장히 쉽게 잘 줬죠. 일단 처리 속도도 굉장히 빨랐고요. 그래서 뭐 보통은 뭐 2달 전후로들 많이들 취득하신 분도 꽤 많고요. 그러니까 선서하실 때까지 3달이 채 다들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또 시험 볼 때 이렇게 영어 시험을 본다거나 그러니까 이민관의 태도 자체가 막 다그쳐서 안 주려고 그러기보다는 어떻게 이렇게 좀 인커리지해서 용기 줘서 이렇게 합격시켜 주려는 분위기가 사실 뭐 바이든 대통령 초반기에는 계속 있었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뒤로 후반기로 갈수록 조금씩 심사가 다시 좀 엄격해지는 경향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 당시에도 여전히 범죄 기록이 있으시거나 또는 내가 뭔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프로디 학교에 등록이 돼 계셨던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심사가 엄격하게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시민권의 적법성을 따져보는 경우, 특히 이제 취업이민으로 스폰서를 받아서 회사에서 이제 스폰서를 해줘서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에 대해서는 그 회사에서 일을 했었다는 증거를 요구하는 경향도 여전히 가긴 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향도 있었지만 과거 한 2, 3년 동안은 상당히 그래도 시민권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관대한 입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새 행정법 출범을 기점으로 해서 약간 그게 이제 변화될 것 같은 생각이 좀 있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시민권을 준다든지 또는 이민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물론 이제 합법 이민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물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심사를 꼼꼼하게 할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민권 같은 것도 아무래도 지난 2, 3년보다는 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어떻게 변경이 예상되는지.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지난번 트럼프 1기 때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냥 전망치니까요. 예상이니까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굉장히 이 이민법에 대한 어떤 그런 서류 심사에 대한 적체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 받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또 어프로브 나는 데가 좀 굉장히 절차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조금씩 그게 개선돼 가고 있는 와중에 정권이 이제 교체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이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어떤 난관들이 예상이 될지 시험 양식과 난이도에 대한 변경이 있을 거다라는 예측이 그게 있거든요. 이제 첫 번째 예측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하나씩 짚어드릴 텐데 일단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전망해 보는 거는요. 시민권하고 관련해서는 시민권 시험 양식하고 난이도가 좀 바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제 시범적으로 영어 시험하고 공민 시험의 문항수를 늘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지금 관보에다 게시까지 했었죠. 시험이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100문항에서 이제 뭐 120문항 이상 더 늘리고 시험 문제도 10개에서 20개로 늘리고 특히 이제 영어 시험도 그동안 이제 너무 쉬웠다는 걸 이제 감안을 해서 이제 내용 자체가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방향으로 아마 개편될 것 같습니다. 영어 같은 것도 뭐 예를 들면은 뭐 쓰기 그러면은 뭐 누가 화이트하우스에 살고 있습니까? 읽어보십시오. Who lives in the White House? 쓰는 거는 Joe Biden lives in the White House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쓰고 읽을 줄만 알면 되는 시기의 시험이었는데 네. 앞으로는 그림을 주고 영어로 설명하라고 그러다. 이제 영어 구사 능력까지 보는 영어 구사 능력까지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요.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인터뷰 시에서 그 이민관이 하는 얘기를 잘 알아듣는지 언더스탠딩과 그리고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스피킹에 대한 관점이 강화될 확률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어 시험 같은 것도 난이도가 뭐 당장 그렇게 바뀔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네. 다음번 대통령 임기 내에 시민권 시험 양식도 변경이 될 것이고 네. 일단 100문항에서 벗어나서 더 많은 문항으로 바뀔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형식도 바뀔 겁니다. 양식도. 네. 그러니까 영어 시험 같은 경우는 그렇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 구사 능력을 보고 스피킹도 보고 그다음에 이해력까지 볼 수 있는 걸로 많이 바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미국에서 살기로 결심을 하고 시민권을 받으시는 거니까 영어 같은 거는 좀 천천히 좀 배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일단 문항수가 늘어날 것 같으니까요. 네네. 역사 시험도 이제 더 이상 공민 시험도 시빅 테스트도 10개에서 6개 맞추는 게 아니고 이제 다들 뭐 20개에서 12개 이상 맞춰야 네. 되는 걸로 이제 아마 바뀌고 100문항도 이제 숫자를 더 늘려서 좀 심도 있는 문제들을 더 네. 많이 늘 겁니다. 더 이상의 단답형은 아닐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쉬운 단답형이 아닐 거라는 네. 거죠. 물론 이제 단답형으로 나가겠지만요. 네. 다음은 또 범죄 기록이 있으신 분들에 대한 심사 강화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는지 좀 조언의 말씀 그렇죠.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뭐 항상 뭐 범죄 기록이 있어서 이 범죄 기록은 뭐냐면요, 그 도덕성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모럴 캐릭터. 네. 그러니까 시민권자가 되기에 충분한 그런 어떤 도덕적인 소양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중에 전과 기록이 있으면 이거는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경범이 난 경범이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경범이라고 하더라도 이민국이 정해놓은 모럴 터피투드 크라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도덕적으로 굉장히 흠결 있는 네. 범죄겠죠. 정직성에 관련된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을 때려서 상해를 입힌 적이 있다든지 네. 폭력이라든지 사기라든지 정직성과 관련된 것 이런 문제들은 경범이라고 해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음주운전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DUI 같은 것도 항상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군요. 한동안은 사실은 오바마 대통령 2기 말 초반부까지만 하더라도 뭐 거의 DUI를 약물 중독하고 똑같은 식으로 검사를 했는데 네. 최근에는 조금 약간 완화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DUI는 항상 위험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소명을 잘하시면 못 받는 완전히 못 받지는 않습니다. 네. DUI 전과가 4범이 있으신 경우에도 사실 저희 사무실에서 받은 예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정황을 잘 설명하시고 제가 이제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요. 일단 뭐 내가 범죄가 있으니까 무조건 못 받는다 이건 아니에요. 네. 나의 범죄가 무엇인지 어떤 종류인지 도덕적으로 흠결 있는 것인지 중범인지 경범이라도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어도 내가 못 받게 되는지 일단은 전문가와 상의를 하십시오. 네. 가능한지 안 한지 그리고 네. 내가 몇 개가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내가 일단 먼저 다 밝히고 나가면 일단 한 수 조금 접어줍니다. 네. 있는 걸 없는 것처럼 속이거나 너무 간단하게 설명도 하지 않고 내는 그런 운은 절대 범하지 마시고 네. 나에게 범죄 기록이 있는데 시민권을 꼭 신청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거친 다음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네, 그렇군요. 네. 혼자서 그냥 단순히 여길 문제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맞습니다. 그게 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타민족에 비해서 이거 뭐 제가 무슨 뭐 인종주의자 이런 게 아니고 네네. 한국 분들 되게 똑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자신만만하시기 때문에 보통 네. 뭐 도움을 안 받으시고 본인들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만 체크업을 했으면 괜찮은데 떨어져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떨어지고 나서 창피하니까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니까 모르는 건데 한인분들이 제일 많이 떨어지는 그래요? 네, 영주권자 중에서 네. 제일 많이 떨어지는 캐러고리에 속합니다. 네. 한국 분들이요. 아무쪼록 이런 좀 어떤 기록이라든가 좀 이런 결격 사유가 있으신 분들은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반드시 상의하셔야 됩니다. 네,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 시민권 따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뭐 이런 기록이 있다면 더더군다나 그렇죠. 어렵겠죠. 더더군다나 상의를 하셔야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거를 보면은. 네네. 이건 뭐 바이든 대통령 때도 계속 지속되던 경향인데 서류 심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영주권을 어떻게 취득을 하셨으며 그 취득한 영주권이 합법적인지를 따져보는 프로세스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사실 이거는 오바마 대통령 2기 후반부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경향이고요. 네. 뭐 다른 거는 뭐 크게 뭐 주목을 받는 부분은 아닌데 내가 이제 영주권을 결혼으로 취득을 하셨으면은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보기가 좋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영주권도 합법적이고. 근데 뭐 이혼을 하셨다고 못 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대부분 다 받으셨고요. 하지만 이민관이 딱 봤을 때 물어볼 가능성은 있죠. 네, 위장 결혼인지 아니면 그것이 네. 영주권을 위해서 결혼했다 이혼한 건지 따져볼 가능성이 있는데 뭐 지금 2, 3년 동안은 사실 따져보지 않았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는 막 범죄인 조사하듯이 막 엄청나게 깐깐하게 물어본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것 근데 그때도 못 받지는 않았습니다. 네. 서류 준비를 미리 잘 꼼꼼하게 하셔가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 네. 제가 이거 뭐 거의 한 10년째 지금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 네. 영주권을 취업으로 받으신 분은 그 스폰서 해주신 회사에서 일정 기간 동안 영주권을 받고 나서 일을 하지 않으시면은 영주권 자체가 불법적인 걸로 보게 됩니다. 네. 밸리드하지 않은 영주권으로. 왜냐하면은 고용주가 청원서를 제출할 때는 내가 저 사람을 스폰서를 해주겠다, 고용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네. 내가 영주권을 받을 때는 영주권을 받으면 저기 가서 저 회사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받은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 회사 가서 일을 하지 않으시면 일단 영주권은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거절되시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취업으로 영주권을 따셨는데 시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는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신 기록, 뭐 페이스톱이라든지 WT라든지 세금 보고서라든지 뭐든지 꼭 준비를 일단 하시고, 만약에 일을 못 하신 경우, 네. 그런 경우는 뭐 내가 가능할지 안 할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신 다음에 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부득이한 경우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회사가 바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회사가 바뀌는 경우는 일단 그냥 무조건 바뀌었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네. 보통은 회사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트랜스포트라고 하죠. 네. I-485를 집어넣고 나서 맨 마지막에 180일 이내에 그럼 회사를 바꾸시면 됩니다. 네. 회사를 바꾸는 것도 어느 정도 일을 하신 다음에 비슷한 직종으로 회사를 옮겨가는 건 괜찮지만 영주권을 받고 난 다음에 옮기는 거는 큰 영향이, 그건 모르죠. 근데 인정을 해줄지 안 해줄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원칙은 그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영주권을 네. 받으신 다음에는요. 그 전에 만약 옮기셔야 된다 그러면은 영주권 I-485가 들어오고 나서 180일 안에 다른 고용주로 갈아타셨어야죠. 네, 그렇군요. 조금밖에 일을 못한 경우는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정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회사가 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랬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변호사랑 반드시 상의를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서류를 준비하실 수 있는 대처를 잘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반드시 그런 경우라고 못 받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일을 네. 조금 하셨다고 해서요. 네. 조금 하고도 받으신 경우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이민법이 뭐 절대라는 거는 없습니다. 네네.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또 어떤 이민 또 심사위원이 또 걸리느냐에 따라서 또 많이 또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잘 상의를 일단 하십시오. 네.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내가 일을 못했는데 그 이유가 타당한지, 적당한 익스큐즈가 있는지, 받아들여줄 수 있는 익스큐즈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것까지 전부 다 준비를 하셔서 일단 시민권을 신청하실 것을 제가 네. 권고드립니다. 아까 잠시 범죄 기록이 있으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네. 프로디 및 이민 사기와 관련되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프로디, 그렇죠. 이 문제는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제가 10월 마지막 주에 시민권 인터뷰를 따라간 적이 이제 같이 의뢰인이랑 같이 갔었는데 이제 거기서 제가 이민관하고 물어봤어요. 이민관한테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갈 것 같냐. 네네. 보통 이제 왜냐하면은 시민권 받을 때 문제가 되는 그런 이제 범죄 기록 같은 것도 10년이 넘어가게 되면은 조금 이제 느슨하게 봐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오래된 경우 반드시 봐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 이민관이 바로 10월 말이에요. 마지막 주 그분이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라고 자기들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아주 딱 잘라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그 프로디는 시민권 따는 데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프로디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행이 프로디하고 관련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주권을 따신 분들이 이제 시민권을 신청하시게 되면 이게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여전히 지금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프로디하고 관련돼서 이제 I-20을 발급받으신 분들은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들어오시다가 거의 항상 2차 심사대로 다 가고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민감하게 조심해서 생각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시민권 신청할 때 내가 프로디 기록이 있다 그러면은요. 네. 그거는 반드시 조심해서 생각하셔야 되고, 네네. 이거하고 관련해서 또 이제 쌍으로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이제 I-94 위조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죠. 네. 이 I-94 그 기록이 지금 이제 90년대까지도 이제 다 전산으로 입력이 되면서 공항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과거에 문제가 있으면은 디텍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 시민권 신청할 때도 물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네.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하고 관련해서 이제 아마 트럼프 2기 시대에도 이게 만만치 않게 계속 갈 것 같은 느낌이 사실 있습니다. 물론 네. 제가 명확하게 딱 단언을 드릴 수는 없지만요. 그러니까 네. 프로디하고 관련된 기록 또는 이제 보통 프로디 학교가요. 이 I-94 사기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보통은요. 많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잘 따져서 시민권을 신청하실지 마실지를 보시고 네. 조금 이렇게 좀 경향이 어떻게 바뀌는지 잘 지켜보시고 또 이렇게 되게 좀 지혜롭게 네. 일을 처리하시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취업이민 이야기도 잠시 해주셨었는데요. 취업이민의 예상되는 변화들에는 어떤 부분들의 변화를 좀 예측하시는지도 이 시간 네네. 통해서. 요거 이제 취업이민 제가 해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가족이민도 제가 하나씩 네. 조금 더 살펴드리겠습니다. 일단 취업이민하고 관련돼서는요, 그냥 제가 저의 예측입니다. 이거 뭐 네. 앞으로 꼭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적정 임금이 좀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일단은요. 한동안은 조금 낮아졌다가 사실은 네. 올해 가을부터 또 다시 이렇게 조금씩 이제 높게 주는 경향이 생겼거든요. 네. 인플레이션이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대졸 같은 경우 2년 경력직 이런 경우가 옛날보다 거의 한 10,000불에서 20,000불까지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무리 조금 그러니까 잡 디스크립션을 쓰고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를 적어서 내는 건데 보통요 신청을 할 때. 근데 이제 뭐 누구를 슈퍼바이저나 매니저 포지션에 있으면 아무래도 좀 임금이 높겠죠. 그래서 네. 이제 그걸 빼고 쓰더라도 누구를 이제 슈퍼바이저하거나 매니저하지 않는다고 쓰고 아무리 빼도 자꾸 높게 줍니다. 요새는 경향이. 네.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제 적정 임금이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높게 책정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취업 이민 스폰서를 해주시는 회사가 조금 부담스러워진다는 그렇죠. 얘기죠. 세금복을 네. 더 많이 하셔야 되니까 넷인컴으로. 이제 그런 게 이제 첫 번째로 예측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조금 뭐 과거를 비춰볼 때 두 번째는 어떻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취업이민 전수 인터뷰였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2018년, 17년, 뭐 19년 이때 20년째 코로나 직전까지 네. 그냥 무조건 취업이민을 하면 인터뷰는 무조건 나오는 것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시간제가 이제 들어오고 대통령 바뀌시면서 이제 그냥 자동으로 이제 없어졌는데요. 아마 다시 가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사실은. 네. 그때 경향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근데 이제 조금 그래도 이제 이 전망을 취업이민을 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것이 네. 그 코로나 이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때하고 지금하고 확연하게 구별되는 거는 뭐냐면은 일단 노동력의 부족입니다. 네. 뭐 산업 현장 어디서든지 다 느껴지는 거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일할 사람이 없다.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많이 이제 뭐 베이비 부모들이 빨리 은퇴하고 뭐 유산을 상속받아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네. 어쨌든 간에 일하는 일손이 부족한 거는 지금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예측을 해드릴 때 조금 잘 새겨서 들으시는 것도 이제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네. 어쨌든 간에 이제 전수 인터뷰가 될 가능성이 일단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트럼프 대통령 때 잘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취업 인터뷰를 가면은 미국에 들어와서부터 오늘 내가 취업 영주권 인터뷰로 올 때까지 신분을 어떻게 유지했는지를 엄청나게 깐깐하게 따져봤습니다. 네, 기억이 좀 새로우실 거예요. 네. 학생으로 계셨던 분들은 뭐 학생 I-20를 비롯하여 등록금 낸 거, 뭐 네. 심지어는 뭐 숙제한 거 또는 뭐 강의 계획서 그다음에 뭐 서울에서 학비를 내기위해서 송금 받은 기록까지 다 꼼꼼하게 따져봤던 네, 기록이 나시죠,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이투로 계셨던 분들은 뭐 이투 비즈니스를 하면서 신분 유지하셨던 거, H1B로 만약에 체류하셨으면 그동안 급여를 받았던 기록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신분 유지를 철저하게 체크하는 경향이 다시 돌아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뭐 이 시간을 통해서 항상 말씀드렸지만 다른 이민들하고 똑같이 규정을 아주 철저하게 적용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조심조심 하셔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잡 디스크립션 이제 인터뷰 갔을 때 네. 내가 하는 일이 뭐 오피스 코디네이터다 그러면은 내 잡 타이틀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잘 외워가셔야죠. 내가 네. 이러를 한다는 나의 거. 서류와 이렇게 잘 매칭이 될 수 있게끔 네, 제대로 맞습니다. 답변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양식을 작성할 때도 규정에 맞게. 네. 상세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뭐 이거는 저희 사무실에서 할 일이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좀 심사 규정이 깐깐하게 정될 수 있으니까 느슨하게 대비하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일단은 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막 경향들이 지금 막 제가 막 두서없이 그냥 예측만 해드렸는데 네. 이거 잘 넘어가려면 이제 대비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일단은 회사 점검부터 정확하게 하십시오. 이 회사가 과연 나를 스폰서해줄 능력이 되는지 네. 명확하게 탄탄한 회사인지 재정 능력을 법인세 보고서로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상의해서 보시고요. 네. 회사 자격이 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인터뷰에 대비해서는 내가 신분유지 있죠. 신분유지 제대로 하는지 서류를 잘 챙겨 보십시오. 내가 네. 언제 들어와서 이때까지는 학생으로 있었으니까 뭐 학교 기록, 그다음에 이투로 바꿨으니까 비즈니스한 세금 보고서 기록, 뭐 이런 식으로 신분유지 관련돼 가지고 꼼꼼하게 잘 챙겨 놓으시는 거 꼭 네.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내가 영주권 스폰서를 받기 위해서 나의 퀄리피케이션의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것을 규정에 맞게 잘 내가 졸업한 학교가 과연 미국에서 인가를 받은 학교인지 또는 학교에서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으면은 이 학교가 미국에 있는 학사학위와 동일한지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잘 따셔야 됩니다. 나의 퀄리피케이션이요. 네네. 학위 그다음에 그리고 뭐 직장 경력을 쓸 경우는 뭐 반드시 세금 보고서 그다음에 뭐 재직 증명서 이런 것까지 정말 철저하게 세트로 잘 준비하시는 거. 네. 이제 그렇게 해야지만 요걸 잘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규정에 맞는 나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에서 고용을 할 때 그 회사에서 필요한 그 위치의 포지션에 맞는 그 직종에 네. 맞게 광고를 하죠. 그렇죠? 네. 이 직종은 학사가 어떤 전공이 필요하다. 아니면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 나의 자격이 맞아야 된다. 나의 자격이 맞아야 되고 그 네. 나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인증도 거쳐야 되고 규격에 맞고 또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한 경우는 인가가 있는 학교를 정식으로 졸업한 것인지까지 꼼꼼하게 따져서 서류를 네. 만드셔야 돼요. 결국은 파일링이군요. 네. 네, 그렇죠. 잘 맞게 요건에 맞추어서 파일을 하셔야 돼요. 네. 정말 갖춰야 될 서류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게 오늘 또 변호사님의 조언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됩니다. 뭐 시민권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또 뭐 이런 범죄 기록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아까 나눴던 프로디 이야기 또 이번에 취업 이민까지 네. 서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취업으로 내가 또 따셨으면은 반드시 W2하고 필요한 서류들 다 받아 놓으십시오. 내가 일했다는 증거 같은 거. 근데 일했다는 증거로 단순하게 느슨하게 하지 않고 그 규정에 맞춰서 일했는지까지 따져볼 가능성도 네. 있습니다. 취업으로 됐을 경우는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펌, LC에 나와 있는 금액만큼 받았는지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서 내가 혼자서 이거를 어플라이를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변수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거치십시오. 맞습니다. 대부분 다 저는 이제 거절된 전화를 좀 이제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네. 미리 조금만 점검을 했으면 합격했을 텐데 한 번 떨어진 기록만 남게 되고 이게 또 나중에 다시 신청하면은 과거에 떨어진 것까지 또 보기 때문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네, 물론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않지만요. 준비를 네네. 잘해서 내면은 합격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반드시 전문가와 뭐든지 상의를 하고 꼭 하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또 가족 이민에 대해서도 좀 한번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가족 이민은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때 일단은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세금을 국민의 세금을 거기다 막 쓰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을 내는 국민이 아닌 분들한테 복지 혜택이 지출되는 것은 막겠다. 이게 항상 그 첫 번째 머릿속에 그쵸. 있었던 분이라 그 일기 때 제일 거의 전체 이 지원서의 반 정도 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포커스가 가 있었던 부분이 가족이민에서요. 네. 물론 이제 취업이민은 필요 없습니다. 회사가 스폰서를 쓰기 때문에. 네. 자, 재정 보증입니다. 재정 보증이 완전히 포커스가 거의 가 있었거든요. 네. 그 재정 보증 서류를 굉장히 꼼꼼하게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포커스가 가 있고 제대로 규격이 안 맞으면은 트럼프 일기 때는 거의 대부분의 그 추가 서류 요청이 가족이민의 경우는 재정 보고서와 관련된 거죠. 네. 재정 보증. 저희 I-864라고 하죠.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내가 누군가를 가족 소총으로 스폰서를 하시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 내가 재정 능력이 되는지를 나의 세금 보고서로 증명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또 내가 그 앞으로 이 정도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낼 수 있다는 걸 이제 이민관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뭐 나의 페이스업을 낸다든지 W2를 낸다든지 뭐 이런 이제 부수적인 것까지 꼼꼼하게 잘 챙겨서 내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왜 전문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조언을 받으셔야 되냐면요. 이게 추가 서류가 한번 잘 해서 내도 나옵니다. 사실은요. 네. 근데 좀 못해서 내면 당연히 더 나오겠죠. 그럼 이제 또 이제 프로세스가 길어지기 때문에 네.
네. 미리 이런 부분도 전문가랑 꼭 상의를 하셔서 내가 이게 과연 정말로 자격 요건이 되는지를 세금 보고서 그리고 내가 그동안 일한 경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걸 비추어서 잘 상의를 받으신 다음에 서류를 제출하시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재정 보증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가족에서는. 네. 적절한 재정 능력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건지. 그거는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요. 그렇군요.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요. 구글 가셔서 I864P라고 치시면은 거기에 나오면은 뭐 가족 명수당 얼마만큼 내 재정 능력이 돼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 나오는 것은 반드시 토탈 인컴입니다. 네. 개인세 보고서를 봤을 때 토탈 인컴. 자꾸 엉뚱한 데를 치셔가지고 문제를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토탈 인컴. 네. 토탈 인컴을 봤을 때 그 I864P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내 금액이 맞는지 나의 가족 숫자까지 다 계산해서 옆에요. 한번 확인하시고 이게 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I864P. 네. 거기 가보면 나의 가족 수와 내가 부양 가족을 포함한 가족 수하고 스폰서 하시는 사람 숫자를 넣어서 내가 얼마가 있어야 되는지 얼마의 소득이 있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십시오. 네. 변호사님 오늘 또 많은 조언의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오늘 내용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또 마지막으로 조언의 말씀 부탁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규정에 맞는지 그러니까 규정이 확실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가 많이 잡힐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그것이 전반적인 경향이고 어떤 이민이나 마찬가지죠. 가족 이민 같은 경우 뭐 최근에 거의 인터뷰가 안 잡히고 나왔는데 또 다시 잡히게 가능성이 높고요. 더 많이 잡히고 그다음에 취업 이민의 경우는 전수 인터뷰로 바뀔 확률이 있고 시민권도는 이제 전반적으로 시험도 어려워지고 심사도 까다로워질 전망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 범죄 기록이 있으시거나 또는 이제 뭐 프로디, 뭐 가족 이민, 취업 이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프로디하고 범죄 기록은 굉장히 소명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뭐 범죄 기록 있는데 뭐 내 기록 냈어 그걸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내가 그 범죄 기록이 무엇이고 뭐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호소하는 형식으로 뭔가를 써서 내도록 반드시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셔서 내 범죄 기록을 그럼 내면은 그건 이민관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신원조회한 기록으로 그렇게 성의 없이 일을 하시면 아무도 통과시켜주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범죄 기록 있으신 분명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범죄 기록도 이제 너무나 심각해서 못 받으시는 분들 또 프로디 기록이 있으신 분들도 시민권 받으실 때 601 웨이버라는 면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면책 프로세스를 사용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반드시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무조건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시도록 제가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네, 오늘 법률 상담인 시간 이민법 전문 청관우 변호사님과 함께 트럼프 2기 시대의 이민 전망과 대비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이민법에 관련돼서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전화번호 연락처 안내 부탁드립니다. 제가 LA하고 부에나파크 사무실 두 군데가 있고요. 213-232-1655, 213-232-1655가 LA고요. 부에나파크는 714-522-5220, 714-522-5220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관우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요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안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정보 함께해 주신 청관우 변호사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